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자기소개서 문항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소개서는 2023학년도까지 자소서가 유지가 되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2024학년도에 가서 또 일부 대학이 자소서를 존속시킬 수도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원칙적으로는 2023학년도까지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 그리고 2024학년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우리가 이제 수시전형에서도 자소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수시전형 내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소서도 쓰는데 사실 재외국민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죠.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다시 말하면 국내 수시 전형에 비해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 재외국민 전형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해외에서 학기를 이수하신 분들이 원서 지원하게 되어지는 재외국민 특례 전형의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공통된 학업 및 활동을 나타내는 제출 서류가 있죠. 그 학교생활기록부 내에는 학생의 교과 성적, 수상 경력 또는 동아리 활동, 독서 내용,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자율이나 또는 진로 활동들, 또 각 과목에 대한 학습의 과정을 적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처럼 다시 말하면 학교 활동에 있어서의 학업 및 활동, 다양한 교과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이 기술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면 학생의 교내 활동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모든 학생이 공통된 서류이기 때문에 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이나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원서를 지원하는 특례의 경우는 첫 번째는 나라마다 학교의 유형이 다 달라요. 또 나라마다 제출하는 서류 양식이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재외국민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는 단지 학생의 교과 성적, GPA 성적, 학업 성적만을 나타낼 뿐 그 학업에 기울인 노력이나 학습 경험이나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쵸? 그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죠.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의 다양한 나라와 국가와 그 다음에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제출하는 서류의 통일성이 없어요. 그렇죠? 제출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출하는 서류에서 보여주는 것은 학업적 우수성만을 보여줄 뿐이지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탐구의 과정 또는 교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평가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특례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서류만을 가지고서 학생의 다양한 역량들을 쉽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례 전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재외국민 전형에서 서류평가를 하는 경우들, 다시 말하면 3년 특례나 12년 특례에서 서류평가 대학뿐만 아니라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나 수의대에서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학교들의 서류평가는 총 4가지 항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4가지가 첫 번째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를 평가하죠. 내가 만약에 A레벨의 학교다 그러면 A레벨의 점수 또는 GPA면 GPA 성적 또는 IB 디플로마면 IB 성적을 반영할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GPA를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라고 하는 걸 제출합니다.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경우는 GPA 성적 등등등 학업을 나타내는 제출 서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들마다 기타 활동 증빙 서류 또는 증빙 목록표라는 게 있고 그 증빙 목록표에는 수상 경력이나 봉사나 동아리 활동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재하는 내용들은 반드시 증빙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증빙 서류 없이 기재되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다 삭제하고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있는 경우는 기타 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서울대학교를 제외하고는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되어졌기 때문에 국내 입시에서는 2022학년도에 추천서가 다 폐지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는 제출이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남아있는 서류가 자소서다. 다시 말하면
학력 지표를 나타내는 IB나 AP나 또는 SAT나 A레벨이나 ACT 같은 것들은 단지 학력 지표만을,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는 사실상 기타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지표 증빙 목록표에서는 글자 수 제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들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 경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발전 가능성 또는 탐구의 의지, 전공 적합성 등등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재외국민 전형에서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의 통일성이 없다는 점. 다시만 서류만 가지고서 학생의 우수성을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단지 학업 지표만을 갖춰내고 있다는 점. 학력 지표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서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노력과 성취에 대한 과정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 활동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뚜렷한 진로 방향과 학생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는 학교를 보시면, 자, 자기소개서 미제출하는 학교가 성균관대학교가 자소서를 미제출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미제출이고, 건양대학교 의예과도 자소서를 미제출하고요. 대구카톨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자소서를 내지 않습니다. 대전대학교 한의예과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석대 한의예과도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이화여대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지필고사 전형에서 올해 서류평가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모집 요강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2023학년도까지 자소서가 있고 2024학년도부터 폐지하도록 방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화여대와 한국외대도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 서류평가에서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대신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 또는 특례 전형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대체서식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라고 하는 걸 작성하도록 할 겁니다. 현재 자소서가 2023학년도에 유지가 된 학교들은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12년 특례겠죠. 당연히 3년 특례에서는 서울대를 선발하지 않으니까. 연세대학교,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의예과,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 경희대, 한의예,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 의예과, 경희대학교는 한의예과를 제외한 일반과들은 대부분 지필고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필고사 실시 대학들은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아주대학교 의예과, 아주대도 마찬가지로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수학능력평가, 지필고사를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고요. 가천대, 연세대, 미래, 차이과대학, 약학과, 그 다음에 순천향대, 고려대, 세종, 인제대, 을지대, 동국대, 경주, 카톨릭 관동대학교, 건국대, 글로컬이나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등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균관대, 고려대, 건양대, 대구카톨릭대, 대전대, 우석대, 이화여대, 한국외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들이 서류평가를 진행하는, 당연히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들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은 지필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 당연히 제출하지 않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를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전히 2023학년도에 자기소개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2023학년도가 되면서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 문항 조정이 있었어요. 수시 전형에서는 종전까지는 자기소개서가 4개 문항을 유지하다가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3개 문항으로 바뀌었고 1번 문항과 2번 문항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1번 문항이 원래는 학업, 2번 문항이 활동, 그래서 1번 문항이 1000자, 2번 문항이 1500자 였었는데 2022학년도부터 바뀐 내용은 뭐냐면 1번 문항이 글자수 1500자로 해서 학업 및 활동의 경험을 기술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여전히 대학들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수시 전형에서는 대교육 공통문항으로 1번, 2번이 공통문항이고 1번, 2번 문항이, 그리고 3번 문항만 조금씩 내용이 다른데 3번 문항도 대부분 진로나 탐구 계획을 묻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수시 전형에서는.
하지만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서는 대학들마다 자기소개서에 좀 차이가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쵸?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자소서를 쓰도록 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유형이 이런 내용들을 물어봐요. 자기소개서 주로 묻는 게 첫 번째는 학업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고, 두 번째는 활동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배려 이런 거 묻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입학하고 난 다음에 진로계획, 탐구계획에 대해서 묻는 형태로 네 가지의 질문이 주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에서 첫 번째 문항이 바로 뭐냐면 학습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어떤 질문이냐면 1번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고 바로 이게 학습과 활동의 경험이 결합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장은 글자 수가 1500자를 쓰게 되어지는데 글자 수 1500자는 대부분 2개의 문단으로 구성해서 글을 쓰시면 좋습니다. 3개 문단으로 쓰게 되면 500자, 500자, 500자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은 구체적인 과정 서술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항 1500자를 쓰게 될 때는 2개의 문단을 구성한다. 그럼 2개의 문단 중에 첫 번째 문단은 뭐겠습니까? 학습 경험을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 뭘 쓰겠어요? 활동의 경험에 대해서 쓰겠죠. 학습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는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습 경험을 쓰는 게 좋겠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럼 의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과목은 바이올로지겠죠.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을 쓰거나 아니면 화학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내용을 800자나 700자로 구성해서 글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활동의 경험을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활동은 뭘 쓰냐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교과목 활동이죠. 활동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이나 체육과 같은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활동이라는 것은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탐구 활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교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내가 탐구 보고서를 썼다든가 아니면 교내 대회를 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연구나 실험을 했다든가 수업 시간에 어떤 발표를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잡아서 쓰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쓰시게 되어질 때 핵심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성취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1등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이러해서 성적이 이만큼 올랐습니다. 라고 하는 성취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시는 경우들이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소서를 도와주다 보면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잘한다. 성적이 잘한다. 1등을 받았다. 대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성취 결과를 강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취지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소서를 왜 쓰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에서는 단지 학력 지표만이 나타나 있을 뿐 그 학력 지표를 어떠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성취 달성했는지에 대한 과정 서술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뭐를 보고자 하는 거냐면 이 학생의 학습 과정, 탐구의 과정, 노력의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서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자소서에서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소서를 잘 못 쓰시는 분들, 본인이 직접을 써도 과정 서술이 어렵고, 더군다나 부모님이 써주거나 주위에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 쓰다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이 과정 서술에 대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틀림없이 노력의 과정, 학습의 과정, 탐구의 과정, 이런 과정 서술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노력의 과정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6번째는 학습과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서술하는 경우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은 학습 및 교내 활동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일 중요한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1500자 글자 수를 쓰게 될 때 어떻게 쓴다? 2개의 문단을 구성한다. 700자, 800자, 800자, 700자. 그리고 학습 내용을 쓰게 될 때 뭘 쓴다?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의 원서를 쓴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학습에 들어가는 거는 수학이거나 물리교과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 그럼 주로 다루는 게 경영, 경제 그러면 수학교과에 관한 내용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쵸? 아니면 내가 했었던 이코노미와 관련된 교과목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교과목, 그와 관련된 활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에서 주로 묻고 있는 질문은 뭐냐면 배려나 나눔이나 협력이나 갈등 관례예요. 사실은 1번 문항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게 2번 문항이에요. 1번 문항은 뭘 쓰는지 알겠죠? 학습 및 그 다음에 교내 활동 경험에 대해서 써라. 그럼 학습이니까 당연히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목에 대해서 쓰는 거구나. 활동이구나. 활동이 스포츠나 봉사활동은 아니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활동, 생명과학과 관련된 탐구, 생명과학과 관련 교내대회, 생명과학과 관련된 보고서 작성 이런 거 쓰면 되겠구나. 뭔지를 아는데 2번 문항이 제일 어려워요. 2번 문항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있죠. 그러면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이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한 일이 없거든. 그렇죠?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기부 행사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마땅히 한 일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쓰라고 하니까 쓸 내용이 없고 그럼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니까 그럼 나는 병원 봉사를 했어. 아니면 그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 그럼 이런 거 쓰면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 봉사활동을 쓰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거나 영어를 가르쳐서 이런 봉사활동들은 막상 글을 써놓고 보면 시작만 읽어도 끝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첫 마디 딱딱딱 저는 11학년 때 어디에서 어떠한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결론이 뻔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무슨 결론이 나올지. 저는 언제에서 병원에서 봉사활동 했으니 이게 나오면 결론이 뻔한 글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2번 문항이 제일 어렵다. 자칫하면 2번 문항은 그냥 버리는 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버리는 글. 그런데 많은 분들이 2번 문항을 쓰게 될 때 뭘 소재로 잡아서 쓰라고 얘기하냐면 봉사활동이나 교내외 스포츠 활동이나 또는 교내 행사 같은 거 또는 리더십과 관련이 되어진 활동들을 주로 잡아서 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실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 첫 마디만 읽어도 결론이 뭐가 나올지 뻔히 답이 나오고 그러면 결국은 2번 문항은 버리는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문항은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2번 문항을 뭐와 같이 쓰냐면 활동 경험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활동 경험. 활동 경험이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소재로 잡았으면 좋겠죠. 내가 11학년 때 바이오로지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중에 선생님께서 어떠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갖게 되었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조별과제나 팀 프로젝트로 어떠한 활동들을 하게 되어졌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2번 문항의 시작을 뭐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면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 스포츠, 교내 행사, 리더십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학습 경험에서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친구들과의 갈등 그리고 갈등 해소 그 갈등 해소를 통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려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친구들과 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팀 프로젝트의 과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깨달았는데 서로 친구들끼리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의견의 차이와 갈등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또는 어떤 과학적인 논리나 이론이나 정의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율하고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서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들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본인이 타인과 공통체를 위한 노력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회성을 보여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저는 자기소개서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항목이 2번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왜? 1번 문항은 뭘 써야 될지 알거든요. 학습 및 교내 활동 경험하면 딱 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제출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출하는 게 뭐냐면 학력 지표, 두 번째 뭡니까? 수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동아리, 네 번째는 봉사. 그러면 가장 쓰기 쉬운 게 1번 문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습과 활동 경험이에요. 여기까지는 써요. 2번 문항을 딱 쓰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타인과 공동체 하면 모든 학생들이 쓰는 게 봉사활동, 스포츠활동, 교내에서 리더십과 관련된 활동들을 쓰게 된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 그 활동 자체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상 글을 써놓고 나면 뭐밖에 안 남냐면 그냥 뻔한 글. 그리고 느낌은 뭐야? 착하다, 열심히 했다, 성실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 다른 학생들의 글과 차별성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보여주냐면 본인이 고등학교 때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학습의 과정에서 다른 조원들과 협력하고 소통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고 융합하는 과정들 이를 통해서 타인과 공동체, 그 그룹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보여주는 자세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두 번째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탐구의 역량을 같이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학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학업 능력이죠. 대학에서 학생을 뽑을 때 인성이 착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회성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생의 학업의 능력과 탐구 역량, 발전 가능성, 학업 의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2번 문항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쓰게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문장에서는 이제 대학들마다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해외 수학 경험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나 중앙대에서 있는 문항으로 세 번째는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사실 이것도 무슨 내용을 쓸지는 몰라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특히 3번 문항에 해외 수학 경험을 쓰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써야 될지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쓰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쓰죠. 저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어느 나라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낯선 환경 또는 언어적으로 미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하기 너무 어려웠다. 그러다가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면서 막 몸을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늘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 잘하게 됐다. 이런 스토리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자, 해외 수학 경험은 첫 번째는 뭘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냐면 내가 재학했었던 그 나라 또는 그 학교,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첫 번째가 필요해요. 애정이 첫 번째. 내가 해외에서 3년을 거주했든 12년을 거주했든 5년을 거주했든 간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 5년 정도를 살았다 라고 하면 해외 수학 경험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필리핀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 내가 살았던 그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애정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다른 분들이 한국은 되게 좋은 나라, 깨끗하고 위생적이며 보건과 의료가 잘 되어져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필리핀은 더러운 나라, 인도네시아는 막 엄청 이상한 나라, 막 이렇게 해서 자칫 한국과 다른 나라를 비교하면서 내가 살거나 거주했었던 나라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내가 오랫동안 체류하거나 거주하거나 재학하면서 지냈던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애정과 이해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다 라고 하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풍습이나 요리나 또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종교 또는 전통,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그 이해를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내가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많은 부분들을 깨닫고 배우게 되겠죠. 그 깨닫고 배운 부분들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연관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해외에서 수학한 경험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해외에서 살면서 불교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어졌다 라고 합시다. 그럼 인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지원한 전공을 공부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럼 내가 인도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의대를 가려고 해. 그럼 의대를 가려고 하면 생명과학이 필요해.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의사가 되는 데는 생명과학의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환자와의 소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친밀감이나 우호적인 태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내가 살면서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겠죠.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내가 지원하는 학과를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소양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적응의 어려움과 갈등, 그리고 여건 극복에 대한 어떤 이런 자세들을 보여주는데,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들을 진로와 연결시켜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그 나라의 풍습이라든가 그 나라의 전통들을 연결시켜주거나, 아니면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또는 과학적인 어떤 업적 또는 연구 실태,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시켜서 나가는 게 매우 좋다는 점. 그리고 항상 명심할 점은 뭐냐면, 기본적인 출발점은 내가 거주했었던 그 나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지역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풍습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걸 소재로 삼아서 글을 엮어 나가게 되어지면 자신만의 독창적인 글이 나올 수 있다.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전공 선택과 진로 계획이에요. 이것도 이제 글 쓰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자, 4번 문항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거죠. 바로 대학 입학 후 학업 또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라. 아, 그러면 4번 문항은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 및 진로 계획을 쓰는 거구나. 그쵸?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쓰냐면, 저는 어느 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고 난 후에, 또는 저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에 붙고 난 후에, 또는 어느 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한 후에, 또 뭐 가천대학교 무슨 과에 붙고 난 후에, 그러면서 시작하죠. 1학년 때는 무엇을 공부하고, 2학년 때는 뭘 공부하고, 3학년 때는 뭘 공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학교에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는 학교에 있는 어떤 실험실에서 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저는 다시 유학을 가서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나열식 구조의 글을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글을 쓰게 되어지면 실제 내가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냥 할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뭘 보고 쓰겠습니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대학의 학사 일정표를 보고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신의 글이 아니라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서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글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4번 문항처럼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학업이나 진로 계획을 써라. 이러면 글의 구성은 3단계 글의 구성이 돼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원한 학과 또는 내가 지원한 학과 직업과 관련이 되어진 동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동기.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지원의 동기가, 내가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몸이 편찮으시거나 또는 질병으로 해서 안타깝게 사망하신 부모님이 계셔, 또는 할머니가 계셔. 그럼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 질병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고등학교 때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탐구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이 탐구 활동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그 분야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쓰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학업이나 동아리 활동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바이올로지 교과목을 배웠고 그 교과목에서 세포에 대해서 배웠다. 그 세포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나는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이 알츠하이머 질병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다가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내가 대학에 가서 이걸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때 대학 입학 후에 학업과 관련이 되어진 고등학교 때의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서 대학 입학 후에 이런 것들을 공부해보고 싶다가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 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800자 정도 글을 쓴다. 그럼 일반적으로 글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400자, 400자로 나눴으면 돼요. 400자, 400자. 다시 말하면 자, 입학 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나는 알츠하이머야. 그러면 400자는 대학에 입학 후에 알츠하이머 질병과 관련해 되어진 학습, 계획, 연구 계획에 대해서 쓰고 앞에 400자에서는 뭐야? 고등학교 때 교과목의 학습 과정, 고등학교 때 뭐 동아리 활동,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활동, 그걸 통해서 내가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걸 알아가는 과정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흥미를 키워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00자를 800자를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해서 글을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대학 입학 후의 학업계획이라고 해서 글을 대학 입학 후 학업계획을 쓰는 거구나. 800자를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이후 이렇게 전개시켜 나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대학들마다 문항수는 보통 3개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인 게 첫 번째는 학습과 교내 활동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글자 수 1500자라고 되어져 있으면 700자, 800자, 800자, 700자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하고 교과목과 관련이 되어진 교내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특히 2번 문항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문항. 쉽게 접근하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사회성을 묻는 질문이다 보니까 봉사활동이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쓰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죠. 도입 부분을 읽으면 결론이 보여요.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글이기 때문에 자칫 2번 문항을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다. 교과목과 관련된 탐구 및 학습의 과정, 그 과정에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 협력, 갈등, 갈등 해소 과정들을 그려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 수학 경험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마치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국에 나가서 어려웠었던 거, 영어 못해, 친구도 없어, 힘들고 괴로워, 슬퍼 이런 얘기 적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년 동안 거주했었던 그 나라에 관한 풍습, 전통, 문화, 역사,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본인의 이해와 존중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거를 모티브로 삼아서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뭘 보여줘야 돼요? 인성이나 소양들을 보여주시도록 하는 거. 그게 결국은 지원하는 학과와 또는 장래의 직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대학 입학 후에 학업 계획 쓰는데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대학 입학 후 학업 및 진로 계획 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글을 쓰게 되어지면 대학교의 홈페이지나 또는 대학에 제시한 인재상을 그대로 발췌해서 쓰게 돼요. 절대로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100%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죠. 남의 얘기를 갖다 붙이는 거 절대로 안 좋다고 말씀드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뭐 논문 같은 거 쓰시는 경우도 있죠. 학습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저는 고등학교 때 뭐뭐에 갖고 어떤 논문을 읽었습니다. 논문의 내용에 따르면 쫙 쓰고 이를 통해 저는 뭐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이 그냥 논문 내용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학습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특히 신경을 쓰고 우리가 작성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을 한 8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는 일기가 아니다. 일기가 아니다. 일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은 학생들이 가끔 자소서 나 쓸 수 있어. 내가 쓸 거야. 아무도 손 못 대게 해.
방에 들어가서 써.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주장을 열거하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근데 자소서 쓸 때 꼭 명심해야 되는 이거죠. 자소서를 쓰는 목적은 누가 읽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쵸? 쓰고 읽으라고 쓰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이 글을 읽는 대상이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는 그 읽는 대상에게 나의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학습, 활동, 교내 활동, 해외 생활, 그리고 앞으로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에 본인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자신의 주장들을 열거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소서는 결과나 성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과정과 노력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대학의 입학 전화 학과 소개 커리큘럼 그대로 발췌해서 글을 쓰는 거 좋지 않다. 대학의 인재상을 인용하는 거 좋지 않다. 일부 어떤 분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이라든가 유튜브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학의 인재상을 담아라. 인재상을 담아라. 대학의 커리큘럼을 담아라. 대학에 대한 이해를 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글을 쓰게 되면 어떤 글이냐면 내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갖다 붙이는 거고,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렇게 쓰면 다른 애들도 그렇게 쓰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비슷한 글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생각을 담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런 글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경험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핵심이죠. 자기 자신만의 생각이 특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섯 번째는 한 줄만 뻔한 글은 절대로 좋지 못하다. 독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여섯 번째는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이런 것들 드러내는 거 별로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끔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저희 집은 아침에 일찍 같이 가족끼리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때 모든 가족들에게 뭐 책을 읽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의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다 보면 어떤 것처럼 보이냐면 부모님이 입시에 자기소개서에 뭔가 관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결국 자기주도성이 결여하게 되죠. 간접적으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재산, 우리 되게 잘 살아요. 이런 걸 보여주거나 우리 아버지 엄청 직책이 높아요. 이런 걸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은 되려 자기소개서에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자소서에서는 부모님 얘기를 일치하지 마세요. 학생이 돋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설령 내가 어떤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질 때 엄마가 나를 거기까지 태워다 줬어. 그걸 태워다 줬다고 쓰지 마세요. 차라리 태워다 줬다 하더라도 나는 먼 길을 2시간씩 친구와 자전거를 타고 걸어가서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자기주도성이나 의지가 보이죠. 그런데 엄마가 차로 태워줬다?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자꾸 개입하는 요소가 보여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얘기는 자소서에서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지나친 자기자랑이나 성취 결과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덟 번째는 거주 국가나 그 나라의 문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존중하는 자세를 꼭 보여줘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소개서에서 핵심은 바로 뭐냐면 자기 성찰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나이가 어린 나이죠. 그렇죠? 19살 또는 20살 이런 나이지만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본인이 이루었었던 성취 결과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그 노력의 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반성하고 더 노력을 하겠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썼을 때 자기소개서가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인다는 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상대를 인정하는 자세, 나의 성취 결과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을 스스로 깨닫고 더욱더 노력하려는 자세들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을 더욱더 높이는 결과가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의 홈페이지에서 가시면 사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썼었던 자소서를 읽어보는 게 첫 번째예요. 그렇죠?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재배국민 자소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수십여 명의 썼었던 자소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국내 수시 전형에서 썼었던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어본다든가, 의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의대를 가고 싶은데 공대 자소서를 읽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과에 원서를 쓰려고 하지만 다른 여러 학생들의 자소서를 읽다 보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 자소서인지, 또는 어떤 내용의 글을 소재로 삼아야 될지, 또 어느 정도로 쓰는 게 좋은 건지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추천드리는 거는 홈페이지에서 자소서를 좀 다운받아서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글의 방향을 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소서를 쓰고 난 다음에 하이포립에서 진행하는 첨삭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한 달 정도 시간 잡고 씁니다. 첫 번째는 제일 먼저는 학생이 먼저 초안을 쓰세요. 초안을. 내가 만약에 자소서 첨삭을 받겠다라고 하면 나는 어딜 가고 싶어? 연세대학교를 가고 싶어. 그럼 연세대학교 자소서 초안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초안을 보내주고, 그럼 제가 그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검토해서 설계 구조를 짜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능력을 바탕으로 볼 때 1번, 2번, 3번 문항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또 다른 학생들이 썼었던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학생에게 방향을 잡아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학생이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음에 썼었던 글의 초안과는 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렇죠? 되게. 그러고 난 다음에 썼었던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다시 한번 구조를 잡아주고 어떻게 글을 구성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줄 겁니다. 그럼 다시 학생이 다시 한번 글을 쓰게 되죠. 여기까지 오면 사실은 글이 거의 95%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글을 바탕으로 다시 첨삭 선생님들이 글을 완성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어질 텐데, 이렇게 글을 쓰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죠. 자기소개서 유사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혹시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유사도 검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절이거든요. 표절이라는 것은 실제 대학에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 또는 대학에 합격했었던 학생의 자소서를 3줄 이상 그대로 따서 붙이는 경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학생이 직접 제가 알려주는 글의 방향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글을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쓴 글을 바탕으로 첨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창성이 유지가 되어지면서 학생의 노력과 경험들이 조금 더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은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이제 7월 초에 원서 접수이니까요. 아마 지금 이제 4월 시점에서 바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대학,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마지막 과정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5월 중순이나 5월 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서부터 자기소개서 작성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의 자소서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하냐. 국내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공통된 서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된 서류 안에 학력 지표뿐만 아니라 학생의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자율진로 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나 독서 활동이나 또 행동특성 및 행동과 관련이 되어진 특성 활동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멘트를 다 달아주거든요. 학생의 여러 가지 교내 활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고 난 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 특례전형 같은 경우들은 학생들이 제출하는 서류가 나라마다, 고등학교 유형마다 다 다르고 다양하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출하는 서류가 학력 지표만을 보여줄 뿐 학습의 과정과 노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재외국민 전형 3년 특례나 12년 특례 전형의 자기소개서의 문항과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합격생들의 자소서를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대충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초안을 먼저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초안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학생의 여러 가지 학력 지표나 활동의 내용들, 지원하는 학과 등을 입시의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자기소개서를 체계적으로 설계 구조를 짜고 최종 완성하는 단계까지 첨삭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